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일요토론 박영환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가 중요한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대안들을 놓고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일자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생방송 일요토론, 오늘의 주제는 경제와 일자리 누가 만들 것인가입니다. 공정경제의 국민의 아픔을 안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보 경제 잘 해결할 후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면 경제 철학과 비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각 당 선대위의 경제 브레인 이 5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이시죠. 김진표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유한국당 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바른정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시죠. 이혜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시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5분 이른 아침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이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벌여볼 텐데 첫 질문은 키워드 형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 있다. 이런 빈칸을 저희가 드렸는데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의원님 보여주시죠. 네. 일자리 창출은 일본에 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일자리 창출은 일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목표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R&D 자금 지원이라든지 금융 인센티브의 부여, 조달 구매 행정 이런 데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나 단체를 최우선적으로 1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1번 문재인 후보가 정답인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죠. 네. 예,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민간 경제가 그 고용 유발 개수가 한없이 떨어져 가지고 민간에만 맡겨 가지고는 지난 10년간 봤지만 전혀 일자리 안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다음은 윤상직 의원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기 살리기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세금 국민의 혜세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바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노동시장도 유연화시켜주고 또 기업을 또 이렇게 반기업 정세를 없애준다 그러면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과 함께 이렇게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 같은 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홍준표 후보의 또 일자리 창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약 한 1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인데 주로 강소기업 육성, 기업 창업 활성화
또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의 일자리도 지금 인력 미스매치가 굉장히 큽니다. 18만 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산업단지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정말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김관영 의원님, 일자리 창출은 선민 후관에 있다. 그러니까 관주도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좀 창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생산 활동에 투입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생산 활동, 부가가치를 늘리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는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인력 구직난에 시달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항상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구급 공무원 1년에 5천 명 정도 뽑는데 공시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2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이 공무원 쪽에 치우치고 있는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저희는 중소기업이 왜 가지 않느냐, 임금이 전체 대기업의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수준을 80% 정도로 끌어올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혜훈 의원님, 일자리 창출은 삼각편대에 있다. 삼각편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승민표 삼각편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강력하고 촘촘하게 잘 짜여진 계획을 가져야만 되는데요. 유승민표 삼각편대는 첫 번째, 혁신 창업입니다. 아주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만 있으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창업을 도와드리는 혁신 창업의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 일감이 생기면 주말 근무시키고 야간 근무시키고 사람을 혹사를 시키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즘 고령화가 되고 또 삶의 질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 보육, 복지, 안전 이런 곳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축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들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은 기계가 주로 일을 하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복지나 교육, 보육 이런 것들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를 만들면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주로 이런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자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님, 일자리 창출은 양보다 질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는 정확하게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대책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제한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게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자, 이제 5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각 당의 일자리 정책에서 이 공통점도 있지만 또 지향점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창업 또 어떤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기살리게 하는 부분에서는 또 3당이 같이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그 상대 후보의 어떤 정책을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직 의원님, 혹시 뭐 타당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또 공무원 14만 7천 명을 갖다가 정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MB 대통령 5년 동안에 11,000명 공무원 정원했습니다. 공무원 1만 명 정원하게 되면은 급여와 또 이 연금 이걸 수조원씩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이외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은 좀 과하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여기에 소방공무원에도 경찰에 필요한 서비스는 좀 늘어야 되겠죠. 예. 지금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의 재벌 대기업 위주 또 제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민간 경제의 취업 위발 개수가 2000년에는 10억을 투자했을 때 26명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장률도 극 떨어진 데다가 민간에 그냥 맡겨놓으면 성장이 좀 돼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81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17만 명의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지금보다 5년 동안 17만 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군 부사관, 경찰, 소방,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근로감독관, 태부족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고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당 2,500만 원 급여가 들어가고 거기에 4대 보험이라든가 또 간접비, 컴퓨터비 뭐 이런 행정비용 다 합해도 한 사람당 연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17만 4천 명을 다섯으로 나누면 연간 3만 5천 명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1조 4천억이면 됩니다. 첫 해 1조 4천억 매년 누적해서 쭉 나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1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4만 명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한 34만 개를 좋은 일자리로 정부가 정규직으로 바꿔주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공기업, 예를 들면 인천공항관리공단에 1,000명은 직접 고용돼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9,000명이 나쁜 일자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연간 더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그 예산이 13만 명씩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조 3천억이고 그걸 5년간 누적해서 64만 명을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데 한 40조 들어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40조를 5년으로 나누면 한 해에 8조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17조씩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한 해에 자연 증가하는 세수가 15조 있으니까 그 절반을 일자리에 추가 투입해서라도 이 일자리 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제가 두 가지 것이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우리 기업 기살리는데 과연 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 규제 더 강화했죠. 그다음에 그 기업 반기업 정책 부추겼죠. 기업이 기살림을 가진 어떤 기업이 경영을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작년에 우리 연금 충당금으로 공무원 연금 충당금으로 얼마가 더 적자 난지 아십니까? 작년에 92조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만 4천 명. 지금 당장은 급여 때문에 적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연금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부분은 그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먼저 김관영 의원님. 간단히 표를 하나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불가피성에 저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취업이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저는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22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고 그중에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재원 대책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무리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왜 일자리 전체의 88%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왜 청년들이 가지 않을까?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지 않는 이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유는 저는 임금이 작고 회사에 대한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고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 양보다는 질이 좋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120만 개씩 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달성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직자의 특히 이 중소기업에 2명을 취직하면 1명을 돈을 추가로 대주겠다라고 이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1명을 더 고용할지 모르지만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추가적인 혜택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취직한 청년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보조를 해줘서 그 기업 임금 격차를 2년간 보조를 해주면 기업에 적응하면서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청년 고용 보장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을까요? 이 의원님 말씀 듣고 한꺼번에 공격하시고 그럼 제가. 네. 아니 저희 유승민 후보의 공약도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소방이나 부사관이나 이런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 여기는 이제 공감인데요. 지금 81만 개를 늘린다 그러면서 재원은 1년에 4조 정도밖에 안 든다. 이거는 1년에 너무 8조요. 8조 또 바꾸셨어요? 아니 비판을 수용해서 좀 여유 있게 비판을 잡았습니다. 수용해서 여유 있게 잡으셨어요. 근데 아까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500만 원은 급여고 거기에 4대 보험이라든가 네, 간접비까지 하면 4천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4천만 원으로 계산하셨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2017년도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의 급여가 기본 급여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균이죠. 평균이죠. 물론. 지금 그런데 신규 이제 채용이니까. 신규 채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공무원은 채용하고 나면은 시간만 흐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갑니다. 아시지만 연공급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평생 그냥 가는 철밥통이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뽑아놓고 30년씩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원을 자기 임기 5년 동안만 책임지고 나머지 25년은 책임 안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과장이신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진 않고요. 잠깐만 얘기 더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요거는 지금 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찰, 소방, 부사관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훨씬 높은데 그 사람들을 뽑는다 그러시면서 지금 사용하시는 수치에 사용하신 것은 훨씬 낮은 일반직 공무원들 급여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많이 드는 재원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재원마저도 지금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그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공무원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 부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데 2,500만 원, 4천만 원 그 갖고 안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죠. 평균 비용 증가를 4천만 원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초임 구급 공무원을 뽑는 것이고 그 구급 공무원 2,500만 원에 플러스 1,500만 원을 해서 뽑은 것이 5년간 누계하면 21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4만 개는 이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서 만드는데 또 한 20조가 들어가고 합해서 40조가 필요한데 그 40조라면 5년으로 나누면 8조씩 추가해주면 됩니다. 현재도 매년 17조 5천억을 올해 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72조의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 이게 일자리가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분석해 보면 결국 일자리 예산이 적게 투입됐다는 것이고 이거를 더 투입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생색은 문재인 후보가 내고 나중에 재정 부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는 후세가 그냥 그거는 아니죠. 늘어날 왜냐하면 얘기죠. 요 얘기는 답을 해야겠네요. 지금 저 보수 정부의 그 잘못된 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신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전체 OECD 평균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고용자의 21%인데 우리나라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능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최소한에 필요한 것을 메꿔가는 일은 사실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그 지금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예산과 관련돼서 재원 규모가 적절하냐 내지는 그 재원 마련 계획이 있느냐 이건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게 약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표 장관님 말미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그 물론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저성장 시대에 과연 어떤 방식이 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합한 전략인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OECD 국가를 예를 들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 고용 동향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2005년도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전산업 대비 한 14%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2013년에 2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성장 시대의 일종의 대응 방식이고 전략인 거죠. 그렇게 수요를 만들고 또 불평등을 줄이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7% 중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굉장히 여력이 많고요. 이 공공부문이 일을 주도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게 그런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하등의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업이나 민간에서 주도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규제 완화해주고 감세해주고 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늘었냐는 겁니다. MB정부 이래로 그 법인세 최고세율 3% 깎아주고 당시에 내걸었던 명분이 투자 늘리고 일자리 늘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투자 제자리 걸음이었고 일자리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해 10조씩 감세를 해줬는데 과연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늘리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일종의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집권하면 공공 분야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분야보다도 저는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파주, 평택 다 그 첨단 업종들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평택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을 갖다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단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제대로 좀 하자. 과거 지금 지난 19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 규제만 강화했지 야당의 민주당의 그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법 하나 개정 못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발목 잡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또 평택의 쌍용차 또 삼성전자 수도권이지만 모든 규제에 다 허물고 공장 인허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법안들은 주로 이 서비스 산업과 관련되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제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으냐 하는 선후관계의 문제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 때와 함께 10년 동안 노동개혁을 외쳐왔는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기득권을 빼앗는 것인데 왜 노동자들의 기득권만 뺏으려고 합니까?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재벌개혁과 함께 추진했으라면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규제 협파해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하겠다는 공약을 우리 문재인 후보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 네, 19대 국회부터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싸움을 많이 하다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이 등장을 하면서 중재를 해서 여러 건을 해결한 설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잘 해결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대 때 특히 노동개혁 또 일자리 늘리는 법안에 발목을 잡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져 나가야지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데 노력이 좀 적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재벌개혁 문제하고 노동개혁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이 문제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저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수변구역 개발한다 그래서 온갖 환경 규제 다 완화했고, 보수한다 그래서 각종 규제 다 완화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 혈세가 22조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게 일자리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건설 대기업들 배불리고 끝났어요. 실제 일자리 만들어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에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주장했던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규제 프리존법, 그리고 외촉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규제 완화해서 공공부문 영역에 재벌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거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역에서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무분별한 난개발 같은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 법을 막아왔던 겁니다. 아니, 야당이 일자리 만드는 거 반대해서 규제 완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양극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무분별한 그런 개발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막았다는 거지, 그걸 막아서 일자리 사업이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전 선우가 바뀐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은 의원님. 정치 공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서비스 산업 발전법만 하더라도 여야가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견이 있는 쟁점은 제가 보기에 의료 부분 정도로 좁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의료 부분 빼고 나머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의료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 것은 이쪽에서는 저쪽 탓이다 그러고, 저쪽은 이쪽이 재벌 대기업을 막지 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공방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 공방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지부터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좀 반박하시겠어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19대 때 산업부 장관을 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 그거 지금 대기업 특혜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발목 잡기 아닌가. 정말 너무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그다음 외국인 투자 촉진법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단 몇 명이라도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벌 특혜를 줬다? 그게 어떻게 재벌 특혜가 됩니까? 외국인 기업의 지배력도 강한 것도 아닌데 외국인 투자를 또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악마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게 1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큰 틀을 바꿔줘야 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지난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취업 위발 개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민간 경제 그대로 놔두면 일자리 안 생깁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야 되고 또 벤처 창업기업 육성도 해야 되고 규제도 협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근데 일자리는 이미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서 먼저 이렇게 고용 모범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경찰이나 소방이나 부사관 같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인 고용을 담당하지만 나머지 민간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지 모든 일자리를 공공이 만든다라는 물론 모든은 아니지만 상당히 81만 개면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에다가 81만 개는 17만 개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고 나머지 64만 개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쁜 일자리를 간접 고용으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리스 꼴이 납니다. 거의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81만 개 더하기 현재의 공공부문 일자리 더하기 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거의 그리스 꼴이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은 아주 필수적인 직접 고용 더하기 나머지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그냥 선도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 하시고 박원석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17만 개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지금 구급 공무원의 1년에 23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더 공시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눈높이를 좀 낮추고 중소기업의 초임 임금 수준을 높여서 중소기업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냐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 이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정부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관영 의원 말씀도 동의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합쳐서 이제 100만 개의 일자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공무원이 아니고요. 소방, 방재, 안전, 보건의료, 교사,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 이제 공무원 직역도 있지만 공무원 직역이 아닌 그런 공공부문의 일자리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30만 개 정도의 필요한 어떤 일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아까 간접 고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간접 고용 형태로 내지는 굉장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 있는 것들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공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 영역에서 질 나쁜 일자리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들을 흡수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미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고 다만 재원이 이게 현실적인 재원 대책인가? 그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할 건가? 이건 이후에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자, 지금 일자리 정책을 제가 보니까요. 그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 요 부분도 지금 눈에 띄거든요. 현재 공공부문은 이제 3%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을 좀 늘리는 부분하고 또 이런 청년 고용 할당제 문제를 민간 기업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청년 고용을 하면서 청년 훈련 수당 지급 같은 것들을 공약이 있던데 요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정부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행을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 정부가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이걸 먼저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지킬 여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대기업은 안 지킨다면 이거는 이제 부담금을 매겨야죠. 벌금이죠. 그리고 민간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지키게 하고 부담금을 매기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는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여기서 벌금을 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 이것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키게 되면 상금을 주고 또 지키고 싶어 하는데 열악해서 못 지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와주는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리 그 예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공부문 그 업무 고용 비율 이거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건 해도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죠. 노동 경쟁성 문제 있죠. 규제 더 강화되고 있죠. 안 그래도 국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청년 업무 고용 비율까지 업무제까지 도입되게 되면 이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거의 40조에 해당하는 돈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투자하러.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턴 기업에서 해외 나간 기업 국내로 모셔오도록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우리 기업 해외로 나가죠. 이거는 소탄대실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비율을 높이면요.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시력 더 생기고 결국은 민간 기업에 가야 할 우수 인력들이 생산성이 없는 낮은 공공 부분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은 우리 기업, 우리 산업, 우리 경제 전체에 경쟁력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님. 지금 이제 결국 현재의 청년 일자리의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까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 위기 문제는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N포 세대 왜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까? 일자리 구하는데 모두 집중하려고 나머지는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말까지 지금 SNS에 돌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런 일자리 위기 상태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서 할 일이다. 민간 기업 잘 될 때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슨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게 이제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교훈을 통해서 보듯이 효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위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공공부문 3%를 5%로 올리고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 300인 이상은 3%, 4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 정도로 대기업에 대해서 하되 이거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고요. 그 대신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이걸 보완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통해서 현재 취성패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미취업자가 1단계로 그 상담을 받고 2단계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 월 정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계 이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지원이 끊깁니다. 요 단계에서도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서 이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예, 청년 고용 촉진을 의무 고용률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19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현장에서. 왜냐하면요. 이 법이 정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3%를 의무적으로 3년간 뽑아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1년에 30명씩 3년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30명을 그러면 정원 1000명 있는데 퇴직하거나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30명을 그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면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정원 느는 것을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를 또 공공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는 평가하면서 이 정원 대비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뽑지 못하도록 하는 또 서로 한쪽에서는 뽑아야 되고 한쪽에서 뽑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청년들을 추가로 매년 전체 정원의 3%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까지 확대하자고 하는 그 절실함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참 그게 쉽게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다만 권고는 하고 가능한 한 청년 취업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희도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 민주당 공약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3%에서 5%로 올리고 또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부터 이걸 적용하자는 건데요. 지금 청년 고용 절벽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올 초에 2월 달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3%입니다. 실업률이. 거기에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24% 수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유럽 국가들 실업률 높다 그랬는데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우리가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청년들은 고용보험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심각한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 이걸 좀 해결하는 아까 그 정원 규제를 좀 완화하는 문제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 촉진 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 취업 애로 계층 중에 70%, 81만 명 정도가 완전히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로서의 실업 부조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 15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에 대해서 저희는 그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논의를 좀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중에서 또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또 휴일 근로 수당 할증률 이거를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 네. 이제 근로 시간을 줄인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이미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합의를 한. 어떻게 줄여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미 1인당 2,113시간이고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고 주 52시간 법정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147만 명, 그리고 법으로 많이 보장된 휴가를 소화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진전이 안 되냐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면 임금이 주는 문제,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고용 비용,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화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일 3교대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4교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문제는 정부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선순환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런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가 학습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따라줘야만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축된 시간 곱하기 몇 명,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10시간 일하다가 8시간 일했는데 2시간 줄어들지만 그런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새로 추가로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일자리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실제로 줄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가능한 한 초과 근무를 해서 있는 사람 가지고 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식에 관한 개념, 연차 휴가를 저희 안철수 후보는 연속적으로 쓰게 하자. 예를 들면 1년에 연차 휴가를 20일을 쓰는데 20일 중에 반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쓰게 이거를 해서 좀 더 휴가권을 보장을 하자. 그리고 11시간 최소한 한 번 이 일을 끝내고 나면 그다음 이 일을 들어갈 때까지 11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한다면은 이 건강권이 보장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먼저 하시고. 뭐 다들 공감하시지만 세계 최장 노동 시간입니다. 1년에 2,166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 기준으로 94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걸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그런 측면의 필요성도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한 삶,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비용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관영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 기업은 물론이고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수당이 붙어가지고 임금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일종의 이제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이런 걸 좀 줄이는 문제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찾아야 되고 이걸 사실은 이 테이블을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노동부가 이걸 잘못된 유권 해석, 잘못된 지침을 통해서 거기서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는 제외해서 68시간까지 노동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이 문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장 법정 노동 시간 주 52시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호 의원님. 이제 OECD 평균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는 게 이제 43일간 1년에 더 일을 한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유승민 후보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퇴근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주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일하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임신 이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가지를 않고 이미 있는 직장에 들어가 있는 정규직들은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도 돌아오지 않고 월급이 가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고리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끊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칼퇴근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칼퇴근법은 어쨌든 퇴근 후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갑자기 돌발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것은 금지하자. 그리고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자. 지금 보면 이제 OECD 국가나 이런 데는 대부분 최소한 11시간은 근로자들이 직장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휴식이 보장되는 걸 법으로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장하자. 그다음에 1년에 최대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50시간 정도로 이건 딱 법으로 못 박아놓자. 뭐 주말 근로든 야간 근로든 이거 250시간 이상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걸 모든 회사가 근로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보관하게 의무를 지우고 근로 시간을 공시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이상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자. 이게 이제 칼퇴근법의 내용인데 이걸 좀 만들어서 먼저 지키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담은 누가 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그 재정을 지금 한 10조 정도 적립금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좀 땡겨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좀 부담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의 그 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그 격차 문제, 해소 문제도 정말 아주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고요. 또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그 뭔가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지 않느냐는 또 논란도 있고요. 또 어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해고가 비정규직 해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이런 그 논란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예. 아까 그 근로시간 단축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이 있어가지고도 또 우리가 휴식 있는 삶 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잡쉐어링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은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잡쉐어링이 아니라 임금이 떨어지면은 투잡스를 통해 가지고 더 임금 보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비정규직 격차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용 자동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자동차가 정말 엄청난 노사 분기를 통해 가지고 또 그래서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면서 정리했습니다. 해서 대법원에서 겨우 이제 합법이다 이렇게 받은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상용 자동차는 과거에 1,800명 이제 이직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600명 정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또 무급 휴직자들은 받아들였고 또 작년에 한 100명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사 화합이 된다 그러면 노사 간에 또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노동시장의 격차 부분,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 해소를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이 먼저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쉽게 채용을 하고 또 쉽게 또 어느 정도 기업 구조정할 때 되면은 또 그걸 통해서 잠시 휴직을 하도록 하고 다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그 시간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기업 노조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임금이 1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 경제성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정말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 유연성, 쉬운 해고 이런 강조를 하셨어요. 박 의원님이 좀 하시는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쉬운 해고는 정말 기업 천국 노동 지옥의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와 다름 아닙니다. 쌍용차 예를 드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복직자들이 내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를 갔고 이 과정에서 23명이 자살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근로 형태의 차이가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면 현대자동차 정규직하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같은 생산 벨트에서 오른쪽 바뀌는 정규직이 왼쪽 바뀌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끼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내지는 3분의 1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산적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입니까? 사회적 신분의 격차지.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거에 애초 도입될 때부터 사실은 제도를 잘못 만들었던 거고 지금이라도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고용 규제하고 불법 파견이나 외주와 도급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지금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여기서 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건 절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네,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비정규직을 도입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이 일은 계속 뛰는 업무인데 그 자리에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을 줄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안철수 후보는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그 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다른 일자리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대 대전환, 소위 안전, 복지, 고용 등 여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동일임금, 동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보수 체계. 그런데 이 문제를 항상 다룰 때는 그러면 동일 노동이 어떤 것이 동일 노동이냐라고 하는 그게 참 서로 사람마다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직원들끼리 적어도 이러이러한 업무는 동일 노동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또 근로자들끼리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혜원 의원님 답변 듣고 김진표 의원님께 순서 드리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 돼야죠. 근데 이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 원칙이 적용되기가 어렵게 모두 일을 처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이 되지 않도록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뽑으면 안 된다. 아예 이걸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뽑질 못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업, 공공기관, 뭐 정부기관이죠. 그다음에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그냥 비정규직 뽑는 이런 데는 못 뽑게 아예 처음부터 사용 제한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총량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총체적인 비정규직을 몇 프로 뽑을 수 있다라는 사용 총량제를 줘가지고 간접 고용으로 풍선 효과를 얻어버리는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원청 사용자가 보면 사내 하도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숨어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변칙적인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칙적 고용을 못하도록 책임 회피를 못하도록 공동 사용자로 딱 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원청 사용자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했을 때는 이 동일 노동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차별이 발견됐을 때는 아주 징벌적 배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네, 김진표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비정규직이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늘어서 지금 644만 명이고 OECD의 그 비정규직 비율이 2배가 넘습니다. 이걸 문재인 후보는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도 OECD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로드맵 형태로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혜원 의원이 말씀하신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이건 반드시 정규적으로만 직접 고용해야 하고 또 출산, 휴직, 결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지자 중요한 것은 또 비정규직 이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이 공공부문의 상시 일자리는 모두 다 비정규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인 당근 제도로서 현재 그 정규직으로 바꿀 경우 월 6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한 100만 원 정도로 지원 금액을 늘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혜원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편법으로 쓰는 이러한 것들은 고용 부담금 제도를 통해서 채찍을 가하고 그 고용 부담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공약입니다. 네, 자 여러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뭐 이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같은 이 신산업 육성 또 이제 제조업의 부활, 또 창업 활성화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그 시청자 의견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 토론을 보고 그 의견을 몇 분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전화 끝번호 6138번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33번입니다. 우선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 0889번님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3756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60대 이후에도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고령자들에게도 일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내용도 질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논의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0889번님께서 주신 거. 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와닿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신성장 동력 저 포함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갈지 한 1분 정도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상직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일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8만 명의 지금 인력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한국당에서는 지금 노후 산단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거의 그 산단 한 70%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공단에 가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22년까지 20개 노후 산단을 완전히 그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안에서 작업 환경도 스마트 공장을 많이 도입을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000개의 공장을 그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입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 입사하게 되면 최소한 초봉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나쁜 일자리, 열악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의 그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 20조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전 세계에서 창업 인재가 모이도록 하겠다. 세 번째, 스마트, 바이오, 수소 경제 등 또 신소재 4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랑 박원석 의원님.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공업화와 수출입국을 이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어서 IT 혁명을 선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경제고속도로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전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과 같은 미래 산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제조업 부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국가였고 이 제조업으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탈공업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향은 제조업의 첨단화입니다. 혁신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제조업을 첨단화시키고 제조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사용 주기 전 구간에서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표 의원님. 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 성장, 이것은 일자리 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장이죠. 그리고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혁신형 투자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깔아주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주도 성장, 또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이 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10년과 같이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륜구동의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그런 성장 정책으로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일자리 위기를 정부가 수습방관할 수 없으니까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도 늘리고 또 정부 예산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라든가 공기업 사업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민간에서의 성장 일자리,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두 개를 합쳐서 일자리 성공 시대를 만들자는 게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네, 이혜원 의원님. 유승민 후보는 혁신 성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일자리는 혁신 창업으로 마련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혁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창업이 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등학생이 1순위 희망사항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 2순위는 건물 주인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81만 개씩이나 만드는 이런 공약으로는 되지 않고요.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박이 나게 해드리는 혁신 창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작업 환경이 낮고 임금이 높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신설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패한 창업자에게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서 일자리를 높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또 여러 가지 사실 들어보시면 구체적이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희망이 아니라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든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대선이 이제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대선 후보자 TV 토론이 저녁 8시부터죠.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지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생방송 1호 토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